먼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거대한 우주 돌덩어리들이 지구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충돌할 경우 지구 전체에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닌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공룡들을 멸종시킨 이 사건이 일회적이 아닌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음 희생자라는 뜻이죠. Will another impact occur? You bet. It's going to happen again. The Earth is sitting out there with a bullseye on it. 이 신비한 침입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구가 다시 위협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제때 그것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해성 관측을 몇 가지 멋진 볼거리 중 하나로 여깁니다. 대다수 해성은 무해하며 그저 태양 주변을 돌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해성들은 지구와 같은 다른 행성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시속 2,500마일의 소행성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5만 년 전 애리조나 북쪽 사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북쪽 하늘 아름다운 섬광으로 시작됐고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났습니다. 폭 20m의 거대한 바위는 깊이 230m, 직경 1600m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그것은 소규모 충돌이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바위가 서쪽 55km 지점에만 떨어진다면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시를 파괴하고 인구 5만 6천 명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지름이 2km 이상의 물체가 부딪히는 규모가 약간 큰 충돌만으로도 지구 전역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An impact by a comet will kill so many people and can produce such long-term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at it can be a complete catastrophe for all of humanity. 과학자들은 6,500만 년 전 우주에서 날아온 바위덩이 하나가 공룡을 멸종시킨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름 10km가량의 해성 혹은 소행성 하나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200km의 폭, 30km 길이의 분화구가 생겼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핵무기를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충격의 여파로 세계 전역에 지진이 발생했고 전 세계 바다에 쓰나미를 촉발시켰습니다. 하늘에는 수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나 지구를 감싸고 수년간 태양빛을 차단했습니다. 공룡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공룡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의 종의 절반 이상이 멸종되고 말았죠. 우리 태양계 내에는 행성 하나를 온전히 파괴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우주 총알이 있는데 소행성과 해성입니다. 소행성들은 실제로 작은 행성들로 46억 년 전 우리의 태양계가 형성될 때 남은 바위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덩어리입니다.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띠라고 불리는 궤도에 물려 있습니다. 반면 해성은 훨씬 신비롭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형성될 때 생겨났지만 해성은 돌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헨리 행성처럼 많은 행성들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태양의 궤도를 돌며 공전 주기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해성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해성은 우주 깊은 곳에서 시간당 최고 3만 킬로미터의 놀라운 속도로 날아옵니다.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에게 혜성은 검은 캔버스 위의 목탄 덩어리처럼 보이며 사실상 머리 위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혜성이 태양 근처에 왔을 때 비로소 감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얼음 덩어리들은 태양열에 데워지면 가스와 먼지를 발산합니다. 빛이 이 얼음 덩어리를 비추면 광채가 나면서 수백 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덩어리 하나가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는 걸 안다면 저지하기엔 이미 너무 늦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혜성은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매년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새로운 혜성을 100개 정도 발견합니다. 새로운 혜성들의 등장은 언젠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The Earth is in a cosmic shooting gallery. We get hit by pieces of comets and asteroids of all size, and the big ones certainly pose a very real threat.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comet is in the same place as the Earth. 지구를 뒤덮고 있는 얼근 자국들이 지난 과거를 말해줍니다. 혜성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충돌의 시기는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908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외딴 지역 퉁구스카를 뒤흔들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불타는 꼬리가 달린 별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고 태양보다 더 밝은 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행성 혹은 혜성 하나가 빠른 속도로 지구의 밀도 높은 대기와 충돌하면서 그 마찰로 공중에서 충돌했던 것이죠. It blew up 5 mile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creating this huge explosion and lit up the atmosphere for days. You could actually read in Europe at night. 퉁구스카 폭발은 세인트 헬레나 산의 화산 폭발보다도 더 큰 규모의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분화구는 생기지 않았지만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숲에 수백만 굴의 나무들을 쓸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보다 더 큰 넓이죠. If that would have happened over a metropolitan area, it would have just wiped out the population for thousands of square kilometers around the impact site. 천문학자들 관점에서 퉁구스카 폭발은 충격이 미미한 근접 사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폭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1994년 과학자들이 혜성 하나가 목성과 충돌하는 생생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년 전인 1993년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혜성이 외부 태양계에서 나와 태양을 향해 돌진할 때 가까스로 목성과 충돌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엄청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성 옆을 지날 때 그것을 더 가까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혜성은 분열되기 시작했죠. 지름이 3km 정도 되는 이 파편들은 거대한 목성의 중력을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1994년 7월 6일 시간당 5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파편들이 목성 표면에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If there was any doubt that comets could hit planets, this showed it, perfectly. Here's a string of comets in the solar system that are hitting the planet one by one.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매 충돌마다 먼지와 파편 기둥이 수천 마일까지 치솟아 목성 대기권을 메우고 가스로 둘러싸인 거대한 목성 표면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 어떤 것은 지구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The so-called G fragment hit with 6 million megatons of equivalent energy. That's roughly equivalent to a Hiroshima-like blast every second for 13 years.
그 파편의 일부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성 충돌의 영향은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과학자들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폭 8km의 해성 하나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멈추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The first thing you'll know is when the sky lights up and the ground shakes. 거대한 해성의 파편이 지구 대기권에 충돌할 때 찬란한 유성들이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극도로 뜨거워진 공기로 인해 산불이 일어나죠. 해성이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수백만 톤의 불타는 바위와 먼지를 내뿜게 됩니다. 대기권의 파편들이 지구를 뒤덮고 태양을 완벽하게 가립니다. 결국 낮은 영원한 밤으로 바뀌고 영하의 날씨와 1년 내내 겨울만 계속되죠. 먼지가 가라앉고 태양빛이 구름을 통과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때 지구의 온도가 급속히 상승합니다. 폭발열로 인해 가스가 팽창되고 이는 지구를 찜통처럼 더운 온실로 만들어버리죠. 과거 추운 날씨를 견뎌냈던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되살아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해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Will another impact occur? You bet. It's going to happen again. The Earth is sitting out there with a bullseye on it. 우리 생전에 거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1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해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해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생존은 우리가 해성이 충돌하기 직전 그것을 멈출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7세기 천문학자들은 행성처럼 일부 해성이 어떤 공전 주기로 태양 둘레를 회전하는지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천문학자는 한 해성의 복귀 시기를 예측하기도 했으며 그 해성을 헨리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천문학자들이 해성의 특질을 추측할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이었습니다. 해성 천문학의 아버지 프레드 위플은 해성이 냉동가스, 얼음, 먼지, 파편으로 이루어진 날아다니는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저분한 눈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해성이 태양 가까이 접근할 때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고 이 얼음이 증발하면서 해성의 트레이드마크인 꼬리를 형성한다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980년대에 비로소 이 눈덩이에 접근해서 위플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죠. 1985년 천문학자들은 국제 태양 지구 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센서가 탑재된 우주선을 띄워 해성의 꼬리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1986년 유럽 우주항공국은 헨리 해성의 핵을 조사하기 위해 탐사선 지오토를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헨리 해성에서 날아온 파편이 지오토호를 파괴할 것을 걱정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주선이 파편 충돌을 견뎌냈을 뿐 아니라 스폰지처럼 생긴 표면 안에서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성들이 얼마만큼 단단한 물체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합니다. 리니어라는 해성이 태양에 접근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와 우주선에 탑재된 망원경이 폭발 장면을 촬영했으며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핵의 화학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됐죠. 천문학자들은 이전 데이터들과 이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문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성이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보송보송하고 구멍이 많으며 부서지기 쉽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해롤드 위버 박사가 해성의 구조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Okay, we're going to make one of the most primitive objects in the solar system, a cometary nucleus. These cotton balls are just barely held together. One of them just fell off. And as comets pass through the inner solar system, they get heated up. And sometimes these little cotton balls just fly off and break apart. 이 실험에서 해성은 주로 물, 먼지, 암모니아, 탄소, 당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냉동가스, 일명 드라이 아이스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해성들이 태양에 접근하면 얼음이 증발하면서 해성의 트레이드마크인 꼬리를 구성하는 가스와 먼지를 방출합니다. You see the ice subliming going directly from the solid phase to the vapor phase.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when a comet is going around the sun. It doesn't look like your original concept of a comet, does it? But it's a single solid object. You can see active regions on the surface bubbling up. We get activity only on specific spots for a lot of the comets. And as they fly by through the inner solar system and heat up, sometimes chunks just drop off. And sometimes we see the comet completely disintegrate. 해성이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건 나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상을 입혀야 얼마나 입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해성이 초당 11km 이상으로 질주하므로 작은 해성도 파괴력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도널드 여만스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해성을 연구 중이죠. Well, they are fragile, and you could break them apart with your hands perhaps, but they're huge. You know, they're 10 miles in diameter, and so it doesn't really matter that they're fragile. They're so big that they've got a lot of mass, and it's mass and velocity that's important when they hit. 만약 우리가 볼 수 없다면 해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여행자들의 근원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먼 우주에서 등장하는 해성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이 해성의 근원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해성과 이동 경로의 기록인 실제 해성의 먼지를 입수해야 하죠. 3, green board all the way across. 2, we have main engine start. 0 and liftoff of the Stardust spacecraft. 1999년 2월 나사의 스타더스트 우주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와일드2 해성과 랑데뷰를 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우주선의 원대한 과업은 와일드2의 먼지를 수집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젤이 채워지고 지름이 30cm나 되는 거대한 패트리 디쉬를 세우고 우주선이 시속 13,000마일 이상으로 해성 옆을 지나가면서 1,000개 이상의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스타더스트 호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2006년 1월 지구를 떠난 지 7년 만에 스타더스트의 카고 캡슐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물은 과학자들에게 보물 그 자체였습니다. We thought comets all formed from stuff pretty far from the sun. We're finding in this comet grains that formed right next to our sun. 스타더스트가 보내온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해성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지구 근처에서 생성됐지만 지구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궤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거리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 거리였습니다. It's not just material from our own solar system at its birth stages, but also materials from different distant stars mixed in as well. And also materials forming far from it and just sort of like passing by. It's a real grab bag of things in our galaxy. 해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불안정한 형성기에 있습니다. 한 복판에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결합해 거대한 디스크를 형성합니다. 디스크의 강력한 중력이 물질을 안쪽으로 빨아들입니다. 압력과 온도가 치솟아 거대한 고밀도 원에 불이 붙고 가스와 물질이 핵융합으로 내파됩니다.
우리의 태양이 태어납니다. 파편으로 이루어진 안개가 태양 둘레를 회전합니다. 파편들이 서로를 향해 질주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우주의 먼지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 거대한 먼지 덩어리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태양 주변을 돌면서 점점 더 커지고 이후 지구를 포함해서 많은 행성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미래의 해성이 될 먼지 덩어리들은 결합해서 행성이 되지 않습니다. 10억 개의 먼지 덩어리들이 해왕성과 명왕성 사이의 궤도안, 즉 카이퍼 벨트 안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무수히 많은 덩어리들은 다음 별, 오르트 구름이라 불리는 뿌연 영역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의 중력장으로 인해 밖으로 튕겨나온 먼지 덩어리들은 차이가 굉장히 큰 타원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You've got the Kuiper Belt region of comets, and they're mostly compressed into a plate-like distribution. But in the Oort cloud, which is 1,000 times further out, they're in a veritable cloud. So you've got objects in this kind of an orbit, this kind of an orbit, that kind of an orbit. They're coming in from the outermost edge of the solar system.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 태양계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이 카이퍼 벨트의 존재를 확인한 때는 1992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카이퍼 벨트가 가장 안정적인 궤도를 가진 해성들로 이루어진 외곽지대라고 생각하며 이 외곽 해성들은 3년에서 200년 단위로 태양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해성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헨리 해성의 공전 주기는 76년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이광년 떨어져 있는 두 번째 지역, 오르트 구름입니다. 과학자들은 천체의 중력장 변화와 같은 혼란으로 인해 해성이 오르트 구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후 떨어져 나온 해성은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내부 태양계를 향해 수천 년이 걸리는 여행을 시작하죠. 과학자들은 이 해성들이 언제 나타날지 또 어느 방향에서 올지 예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해성은 이미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경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축출당한 해성들이 하게 되는 태양계 안으로의 여행은 온통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해성들은 태양이 가스들을 모두 태워버리기 때문에 얼음으로 뒤덮인 탄두를 잃어버리고 휴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해성은 태양열에 얼음 같은 접착체가 녹아내려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파편들은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유성이나 유성우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떤 해성들은 거대한 중력장에 이끌려 목성 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 거대한 행성인 목성은 이 침입자들을 우리의 태양계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해성들은 또 다른 천체를 향해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1997년) 세계는 해성 하나가 우리 태양계 안으로 잠입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2명이 목성 근처에서 이름 없는 침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것들보다 더 밝은 해성이었습니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헤일밥 해성은 오르트 구름이 발생지였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거의 5,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해성들은 태양 주변으로의 잦은 공전으로 가스와 헐거워진 먼지들을 모두 연소해버리는 소행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일밥처럼 깊고 차가운 오르트 구름에서 막 튀어나온 해성들은 방출할 수 있는 얼음과 먼지를 다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They've got water ice
They've got carbon dioxide ice, dry ice. They've got carbon monoxide ice. And all of these ices are much more volatile than water. So when they get in the inner solar system, they go nuts. 다행히도 태양계 내에서의 헬밥 혜성의 눈부신 순간을 그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헬밥 혜성은 지구에서 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막힘없이 질주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먼 길입니다. 하지만 헬밥 혜성이 지구와 충돌 경로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92년 미국 정부는 혜성과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스페이스 세이프가드 서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을 지구의 한 지역에 맞춰놓고 주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죠. 과학자들은 사진들을 일렬로 놓고 한 컷 한 컷 대조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We are looking first for the larger asteroids and comets, the ones a mile or so in diameter, and eventually we'll extend it to the smaller ones.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 안에 지름이 0.5마일인 소행성과 혜성들이 약 1,100개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개 이상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대한 우주 물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충돌 위협을 감지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운동장 길이인 100m가량 되는 혜성과 소행성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은 5만 년 전 애리조나에 떨어졌던 바위 크기의 3배 이상에 상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에 다가올 커다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망원경뿐입니다. If you don't look, you won't know anything's coming. We would be taken by surprise just as much as the dinosaurs. If you do carry out a survey, then you hope that you can have warning. But it's one or the other. Either you have years or decades of warning, or you're taken completely by surprise. There's nothing in between. There's three things that are important. You have to find them early, you have to find them early, and you have to find them early. 그러면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혜성을 감지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결책 중 한 가지는 다가오는 물체와 바위를 충돌시켜 속도를 늦추거나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애초 생각처럼 혜성이 눈덩어리라면 바위와 충돌시키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혜성에 구멍이 숭숭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스폰지처럼 날아오는 물체를 닥치는 대로 흡수하게 되겠죠. 2005년 과학자들은 혜성이 충돌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획은 혜성과 로켓을 충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켓의 명칭은 딥 임팩트였습니다. 우주선과 혜성이 시속 37,000km로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딥 임팩트의 제1 목표는 혜성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부 물질은 태양계 형성 이후 비교적 변화가 없었으며 태양계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지구를 향해 돌진해오는 혜성을 저지할 방법을 착안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딥 임팩트는 이곳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의 나사 버티컬 건 레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피터 슐츠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충돌했을 때 혜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This particular instrument allows us to fire a small sphere, about a quarter inch, at speeds that are maybe 6 or 7 times the speed of a rifle bullet. This whole assembly rotates up to an elevation where the gun is basically 3 stories high. This allows us to send the projectile through different openings in the chamber.
so that we can impact a flat surface at different angles. 과학자들은 혜성의 구성이 각기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슐츠 박사와 그의 팀은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초고속 스피드 총알로 각각의 모델에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The first scenario is what happens if we impact into something that looks like lunar dust. The second one is what happens if we impact into fluff. And the third one is what happens if we impact into a fluff covered with an organic layer. As we go down and look at the evolution of this crater, we find at the very end, after it's finished, we can still see the crater here. But in these two cases, when we're using fluff, we can't see the crater. It's completely masked. 솜뭉치가 발사체를 삼켜버렸던 거죠. 내부 구조를 보고 싶어하던 과학자들에겐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슐츠 박사가 고려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혜성 전체가 극도로 부서지기 쉽고 구멍이 많은 물체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는 이 모의 실험을 위한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The comet may be sort of like a fluff ball. It may have been very low density. What do we do to try to simulate that? The best thing probably is a complex organic. What would that be? Cotton candy. So what we're going to try to do is to concoct a superficial comet, an imaginary comet, and see if we can't fire into that and see what happens. So what we'll end up doing here is to get this very low density, this fibrous material. Okay, that looks pretty good. Okay, what we're now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suspend this in the vacuum chamber, slam into it at a very high velocity, and we're going to find out whether it blows it apart or if the projectile will go straight through. Okay, we're all set. We've got our comet made of cotton candy. Let's turn off the lights and let's get out of here. 발사체는 혜성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서 그것을 산산조각냅니다. Oh, is that cool? Kapow! Well, it did drill through it. Yeah. Gosh. Okay, I got to see this. Oh my God! There's no more comet, that's for sure. What a mess. 이것이 희소식은 아닙니다. 완전히 분해된 혜성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파편들이 같은 경로에 남아있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개로 변한 셈이죠. 2005년 테스트를 끝마치자 나사는 과감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나사는 한 혜성을 향해 370kg 충돌체를 발사해서 혜성 내부를 들여다볼 계획이죠. 딥 임팩트의 수석 탐사관은 메릴랜드 대학의 마이클 헤런 박사입니다. So here we have the model of both deep impact spacecraft. Many people think it was only one spacecraft, but it's really two. The flyby spacecraft has all the instruments on this platform on one side, and if I turn it around, these are the solar panels that provide the electric power. Here's the impactor. That is a third of a ton geologist's hammer with which you hit something to see how it behaves when you hit it. 2005년 1월 12일 6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딥 임팩트호는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3, 2, 1. We have ignition and liftoff of a Delta II rocket carrying deep impact. 우주선의 행선지는 지름이 6km인 템플1 혜성입니다. 1867년에 발견된 이 혜성은 천문학자들에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템플1 혜성의 공전 주기는 5년 반이며 상당 부분의 가스와 얼음을 잃어버렸습니다. People would argue that you should preserve the comets for posterity, but doing a violent study on one that is just typical of a whole class seemed to us to be the right choice for science.
딥 임팩트 호가 템플1 궤도에 도착하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2005년 7월 2일, 딥 임팩트 호는 86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성을 향해 카메라를 조준했습니다. 그 다음 충돌체를 내보냅니다. 모든 게 순조롭다면 충돌로 템플1 해성에 지름이 200m, 깊이 8층가량의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만한 크기죠. 하지만 해성은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I was more worried that we didn't know enough about the comet and the impactor might go in and just make a meter diameter hole 100 feet deep. And then we'd be hard-pressed to tell whether we had actually hit or had missed. 지구에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We lost signal and we had to stand there and wait around. So everybody was trying to be, go keep busy and not feel anxious. 하지만 제때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The energy went in, bounced back, and drew out all this material from beneath the surface, which was then exposed out in space into sunlight. And so this is scattered sunlight off of all of this debris that was excavated from the interior of Comet Tempel 1. 지름 800m 해성과 나사의 820파운드짜리 우주선은 시속 37,000km에서 충돌했습니다. 폭발은 거의 TNT 5톤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충돌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먼지를 방출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it was so dusty is that the particles were much smaller than we thought. This is a very fluffy body. 먼지의 양은 해성의 구조를 뒷받침해주는 명확한 단서입니다. 적어도 템플1 해성 표면에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얼음이 들어있었죠. There was no way that there were large blocks of ice anywhere or rock. And that really is helping us formulate how did these comets get put together? How did they break up? This is the first data we've ever had. So in that sense, it's revolutionary. 먼지 분석을 통해 분자에 탄소, 즉 유기 물질이 들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성이 그런 물질을 지구로 가져왔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기환 미션은 다른 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In 2010, NASA will have redirected the Stardust spacecraft to go back to Tempel 1 and look for the crater that we formed to see what happened to the surface and the rest of the comet when we impacted it. 과학자들은 딥 임팩트 호에서 지구와 해성의 충돌을 막을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얻게 되길 바라고 있죠. 딥 임팩트 호가 템플1 해성의 궤도를 살짝 바꿔놓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템플1은 이전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It was a secondary objective of the Deep Impact mission to come up with a plan to mitigate an impact if we had to. Did we figure out what it would take to move a comet out of an orbit that was intersecting the Earth? We didn't figure out enough. 많은 과학자들은 딥 임팩트 호가 속 시원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해성 충돌을 막는 최상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우주선을 보내 해성과 좀 더 강도 높게 충돌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Let's assume this is the cometary nucleus. One way of slowing it down and having it miss the Earth in 20 or 30 years' time is to simply run into it. Bam. If that doesn't work, do it again. If that doesn't work, do it again. 하지만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해성 근처에서 핵탄두를 폭파시켜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의 방사선 누출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방법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해성 해까지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한 발사체 하나를 여러 개로 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파편들은 마치 총알처럼 동일한 궤도에 남아 있으면서 보다 넓은 지역을 파괴할 것입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덜 극단적이지만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지구 대기권이 방향을 꺾지 못하는 달에 레이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그중 하나이죠. 그러면 레이저가 해성을 통과해 차가운 접착 물질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해성으로 보내 그것을 다른 궤도로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들은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죠. If a comet is on a collision course, we may not be able to do anything. Even if we could tell tomorrow that something is headed our way, we don't necessarily have the means right now to protect ourselves. 어느 날 하늘을 들여다보다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9년 3월 23일) 800m 폭의 소행성 하나가 지구 궤도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소행성은 지구가 통과하고 단 6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이는 비행기 2대가 몇 초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는 것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Humanity collectively should fear them because they do hit the Earth. 하지만 우리는 해성이 죽음의 사자일 수 있지만 부활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혼란스러운 태양계 생성 초기에 수많은 해성과 소행성들이 신생 행성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거대한 충돌은 물질을 녹여버리고 지구의 지각을 벗겨냈으며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화재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바람, 물, 열로 인한 지속적인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구의 표면은 달이나 화성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처럼 이러한 충돌이 예기치 못했던 결과도 초래합니다. 얼음덩어리 해성들이 지구의 대양을 불어나게 하고 있는 물을 가지고 왔을지 모릅니다. 또한 유기혼합물도 운반해 왔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유기혼합물이 더해져서 생명체가 서서히 진화했을 것입니다. 해성들은 어쩌면 아직도 지구의 생명체들을 지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하계의 눈덩어리들이 매년 수백만 번씩 주기적으로 지구 대기권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집채만한 눈덩어리들이 지구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산산이 조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파편들이 대기권 아래 생명체들의 자양분인 수증기 구름을 남겨놓습니다. 뉴욕 대학의 마이클 램피노 박사는 이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지구가 그것의 생성을 도왔던 것과 같은 해성 충돌을 3천만 년마다 한 번씩 견뎌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충돌은 또 다른 죽음과 삶의 주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것은 힌두교의 파괴와 창조의 신의 이름을 따서 시바가설이라고 불립니다. So there was a period when there was a real reduction in the forms of life, and that's followed by an explosion of life. Because whatever survives can fill in all the environmental niches that were opened up by the extinctions of the organisms that used to fill those niches. 시바 가설에 따르면 이 주기는 약 2,500만 년마다 다시 시작되며 그때마다 우주에서의 충돌로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고 대량 멸종이 야기됩니다. 이는 논란이 되는 가설입니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예측 가능한 충돌은 물론이거니와 주기적인 충돌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주기적 충돌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Now, there has been suggestions that these impacts are periodic on the order of 30 million years or so. The evidence is weak. I think the jury is still out on the so-called Shiva hypothesis.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혜성에 대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 생명체를 지원하는 혜성의 특질에 대한 정보를 확대시킬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주도하는 로제타 미션이 최초의 혜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We want to see what is actually in the nucleus and on the nucleus, and the only way you can study that is to put a lander down. 로제타 호는 2004년 지구를 떠났고 2014년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혜성과 랑데뷰할 예정입니다. 로제타 호는 태양을 향해 가는 혜성을 따라가다가 미니 착륙선을 혜성 표면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 착륙선은 핵에 구멍을 뚫고 표본을 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이 표본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We didn't bring the sample back to the Earth, to the laboratory. We bring the laboratory to the comet and study it there. 로제타 호는 혜성이 수십억 년 전 지구의 생명 탄생에 도움을 줬는지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혜성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을 탐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혜성의 구조와 기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혜성 충돌을 막을 방법을 확보해야 할 미션이 인류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 창공에서 밝게 타오르는 혜성을 본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혜성은 단순히 죽음의 전조가 아닌 생명체 진화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